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의 박대선입니다. 어제 캐나다 텍스에 의해서 오늘은 텍스 쉘터에 대해서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비슷한 내용인 것 같지만 사실 많이 달라요. 텍스 쉘터는 노후 은퇴에 대비해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재 세법상 유리한 건지 그런 거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텍스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은퇴 자금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지 그런 거를 어 리뷰하는 책입니다, 오늘은. 내용은 투자세액 공제부터 시작해서 어 RRSP 그리고 RRIF 법인 설립에 의한 활용 뭐 이렇게 나뉘는데요. 처음에 투자세액 공제부터 보겠습니다. 투자세액 공제는 한국에도 이렇게 항시적이지는 않지만 가끔씩 있는데요. 특별히 정부에서 투자를 장려하고 싶은 쪽, 그런 쪽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 주는 겁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연구, 연구 중요하죠. 그리고 탐사, 자원 탐사가 있습니다. 캐나다는 어 샌드 오일 쪽에 되게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만약 투자를 하면은 투자액만큼 세액 공제를 해 주고 대신 8년 동안 못 팔고요. 8년 되기 전에 팔면은 다 토해내야 됩니다. 수퍼세액 공제는 15%를 추가하는 거였는데요. 이게 책이 2008 년도에 쓰였어요. 제가 MBCC 뉴브론즈 커뮤니티 컬리지에 다닐 때 공부를 했으니까 읽었으니까 한 10년 전쯤 읽었는데요. 그동안 바뀌었을지 몰라서 찾아보니까 2014 년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액 공제가 아니고 15%만 해 주고 수퍼세액 공제는 20%를 추가해 줍니다. 그래서 35%가 됩니다. 이거는 또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예전처럼 다시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뭐 더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RRIF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한국하고 비교해 봐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오늘 내용은 사실 어제 했던 내용은 한국의 앞으로 세제가 어떻게 바뀔 건지 그런 면에서 유용한 내용인데요. 오늘 한 내용은 캐나다에서 은퇴하시는 분한테는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유학 중인데 여기서 취업을 하고 영주권을 받아서 사신다든지 아니면 교포라든지 그런 경우는 예 오늘 한 내용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캐나다에서 소득이 없는 경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텍스 프리 세이빙 어카운트입니다. 그거는 어 그 모든 세제 적격 세이빙 어카운트가 그 안에 있을 때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한국도 그런 게 있죠. 그런데 일부는 인출할 때 세금이 붙고요, 대신. 일부는 붙지 않습니다. 근데 텍스 프리 세이빙 어카운트는 인출할 때 세금이 붙지를 않아요. 그래서 소득이 적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없는 경우는 거기다 넣으면은 어 평생 세금을 낼 일이 없죠. 근데 만약 세득 세금이 있다. 그렇다면은 인출할 때 거기다 입금할 때 세금을 감면해 주고 대신 거기서 인출할 때 세금을 내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RRSP입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개인연금으로 따지겠죠. 근데 RRSP가 평생 가는 게 아니고 그건 세제 은퇴용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71 세가 되면 면세 혜택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인출을 해야 되는데요. 인출을 그냥 하면은 거의 어제 얘기했지만 최고 세율 48%를 내야 되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다른 세제 적격 투자를 하는 게 좋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게 RRSP인데요. 이거는 인컴 펀드예요. 이거는 RR 어 이 세이빙 어카운트 R 리타이어 어카운트네요. 그러니까 RR SF에서 그거는 인제 입금하는 게 한계가 있지만 RRIF는 출금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금은 최대 18% 이상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두 가지 조건이 있죠.
매년 뭐 2만 불에서 3만 불 사이로 이렇게 입금할 수 있는 상한이 정해지고요. 그거 말고 또 소득, 근로소득의 18% 라는 두 가지 중에 낮은 거로 입금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세금 혜택이 크니까요. 근데 RRIF는 반대입니다. 출금을 해야 돼요. 최소 5% 에서 20% 까지. 그러니까 71 세는 5%, 90 세가 되면 20%를 출금을 해야 됩니다. 사실 90세 이상 되면은 거의 돈 쓸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돈은 들어가지만 본인이 찾아서 쓰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게 일반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텍스 프리 세이브 어카운트랑 RRSP랑 RRIF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세제 적격 연금들입니다. 자, 은퇴형 계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에는 텍스 프리 세이빙 어카운트는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 책이 2008년도에 쓰였고 텍스 프리 세이빙 어카운트는 2009년도에 도입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추가를 했어요. 제가 읽은 건 2010년 정도에 읽었기 때문에. 그래서 텍스 프리 세이빙 어카운트랑 RRSP는 사실 세후 효과가 같도록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하든 상관이 없지만 향후 세율이 소득 세율이 인상될 거라고 생각되면 텍스 프리 세이브 어카운트가 유리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소득이 없다 혹은 24% 밖에 안 된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만 불까지는 세금이 없고 만 불이 넘으면은 24% 에서부터 10만 불 이상인 경우 48% 까지 이렇게 누진 과세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금이 없거나 아니면 지금 누진 세율이 낮은 경우에는 텍스 프리 세이브 어카운트를 하는 게 유리하고요. 만약 10만 불 이상이다 그러면 RRSP가 훨씬 유리하죠. 일단 돈이 들어가면서 그만큼 세금을 48%를 감면해 주니까. 그래서 만약 이분이 48% 라면 지금 텍스 프리 세이브 어카운트를 하나 아니면 RRSP를 하나 똑같습니다만 차이는 이게 있죠. 텍스 프리 세이브 어카운트는 세율이 인상할 때 앞으로 인상될 때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금이 없거나 24%일 때 나중에 48%가 될 확률이 높겠죠. 반대로 48%가 또 더 오를 수도 있어요. 최고 세율이 지금은 48%지만 이게 뭐 북구처럼 55%나 60%가 될 수도 있죠. 그렇다고 생각하면 텍스 프리 세이브 어카운트가 유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학생이기 때문에 뭐 텍스 RRSP는 할 이유가 없죠. 근로소득이 없으니까. 어 자, 그리고 RRIF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RRSP가 71 세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71 세가 되면 전액 인출을 하든지 아니면 전환을 해야 되는데 RRIF로 많이 전환을 합니다. RRIF도 똑같아요. 이 안에 있는 동안은 세금에 붙지 않고 다만 인출을 해야 됩니다. 인출한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때리는데 뭐 금액이 많지 않겠죠. 뭐 이게 많다면은 아주 행복한 노후 생활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IPP가 나오는데 IPP는 한국으로 따지면 급부 확정형 개인연금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RRSP는 기여 확정형이고요. 18% 까지만 입금할 수 있는 대신 IPP는 급부 확정이기 때문에 18% 이상 입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세금 혜택이 더 많겠죠. 그리고 이거는 RRIF로 전환할 필요가 없어요. 대신 71 세가 되면 어 인출을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IPP는 어찌 보면 SP하고 RRIF를 합쳐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RCA가 있는데 RCA는 쪼끔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IPP하고 RCA는 법인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RRSP는 아무나 할 수 있고요. IPP나 RC는 법인에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 1인 주주 법인이라든지 그러면은 이게 가능할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IPP나 RC를 한다면 하는 게 좋겠죠. 자, 법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법인은 있으면 돈이 들죠. 매년 텍스 리턴도 해야 되고 기장도 해야 되고 하지만 소득세를 절세하거나 이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급여나 배당, 연금 처리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가지고 세금이 적은 쪽으로 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세금은 무조건 내야 됩니다. 면세점 이상인 경우는. 이하인 경우는 낼 필요 없어요. 주식 매각을 하는 경우는 이거는 이제 소규모 1인 법인이나 뭐 이런 경우에 예를 들 수 있는 건데 상장 주식이 아니고요. 비상장 주식 얘기하는 겁니다. 75만 불까지는 양도 차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식 매각이 아니고 자산 매각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 십 20년 전에 법인을 세워서 그 법인이 아파트를 샀다고 칩시다. 그럼 만 불짜리를 샀는데 그게 76만 불이 됐다고 쳐요. 그러면 그 법인 자체를 넘기면 세금이 하나도 없어요. 75만 불의 양도 차익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아파트를 그냥 팔았다. 법인을 파는 게 아니고. 그러면 75만 불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때 이용한 게 아까 말씀드린 RCA입니다. 밑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소득이 거의 없거나 낮은 경우는 여기는 안 나오지만 책에는 텍스 프리 세이브 어카운트가 없을 때 나온 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추가를 하는데 그때는 텍스 프리 세이브 어카운트가 좋고 세금이 어느 정도 있다. 그리고 30대 정도라 그러면 RRSP를 하시는 게 좋고요. 40대 이상이면은 그리고 소득이 10만 불이 넘는 경우는 법인에서 IPP가 있는 경우는 그걸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걸 하면은 물론 부담은 돼요. 왜냐하면 등록비가 250 불이 들고 매년 300 불씩 내야 되거든요. 물론 이거는 회사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법인에서 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비용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소득이 더 높다. 그러니까 15만 불 이상이다. 그러면 RCA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어 세 주식 자체를 팔면은 이 75만 불까지 면세인데 자산을 팔면은 세금을 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RCA를 만들면 RCA 는 금액만큼 비용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인 세금이 줍니다.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도 이게 장기간 분할 인출을 하면 되기 때문에 소득세 이연이나 절감이 가능해요. 일단 분할 인출이니까 이연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소득세는 누진 과세이기 때문에 절감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매년 만 불씩 찾는다 그러면 세금 낼 일이 없고 뭐 10만 불씩 찾는다 그래도 그 48%가 되기 전까지는 누진이니까 밑에 있는 부분은 48%가 아니고 24%에서 쪼금씩 올라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절감이 되죠. 다만 이런 경우는 반을 국세청이 예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양도 차익이 100만 불이 났다 그러면은 RCA로 200만 불이 났다고 치죠. 200만 불이 났는데 RCA로 100만 불을 어 인출을 했다. 그러니까 비용 처리를 했다 그러면은 그 100만 불 중에 50만 불은 캐나다 CRA 국세청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머지 50만 불 가지고 RCA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인제 이익이 발생하겠죠. 이자라든지 배당이라든지 아니면 뭐 투자 차익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면은 예를 들어서 50만 불 가지고 뭐 10%가 올라서 5만 불이 했다 그러면 2만 5천 불은 그대로 갖고 있지만 나머지 2만 5천 불은 국세청에 그대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얘기하면은 RCA 잔고랑 국세청에 있는 예치된 잔고는 매년 똑같아져요. 다만 이 RCA를 에서 인출을 하면 예를 들어서 10만 불 인출했다고 치면 5만 불을 국세청에 가지고 있던 거에서 줍니다. 그런 형태로 어차피 세금으로 갈 건데 나중에라도 주면 좋죠. 자, 오늘은 쪼끔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요. 법인 관련된 게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RCA랑 IPP라는 게 있다. 근데 그게 소득이 10만 불이나 15만 불이 넘으면 세금 효과가 있다더라.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어 다 알아서 처리해 주죠, 돈만 주면. 그래서 제가 책을 읽는 이유는 인터넷에 많은 정보가 있어요. 하지만 어떤 정보가 있는지 그걸 알려면 책을 읽어야 돼요. 책을 읽어 보면은 그게 현행화되지 않을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이 책 같은 경우 2008 년도에 나왔는데
지금 2021년이죠. 13년 전에 쓴 책입니다. 그동안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실제로도 바뀌었고 그건 제가 인터넷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게 있다 없다 이거는 책을 읽어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책을 읽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관심이 있는 부동산이나 이런 경제 경영 쪽만 읽는 게 아니고 다른 책도 많이 읽습니다. 읽다 보면 뭔가 영감이 떠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리뷰한 것은 아까 초반부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에 계신 분들은 그냥 참고로 들어보시면 되고요. 캐나다에 거주하실 분들은 텍스 프리 세이빙 어카운트 그리고 RRSP, RRIF 그리고 RRSP랑 RRIF를 합친 IPP 그리고 소득이 정말 많은 경우에 쓸 수 있는 RCA 요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나중에 상황이 그렇게 되시면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되고 캐나다는 한국하고 다른 게 한국 노령연금은 한 달에 25만 원이잖아요. 근데 캐나다 노령연금은 어 1,400불 지금 제가 하숙하는 자취죠. 자취하는 주인 아줌마한테 물어보니까 1,400불을 받습니다, 매달. 그러니까 1년 한 달에 쓰는 돈이 1,400불 이하라면 1 인당 두 사람이면은 2,800불은 아니고요. 한 2,700불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부부 같은 경우는. 부부 기준에서 한 2,700불 현재 매년 인플레이션만큼 올라가니까요. 그렇다면 사실 노후 준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국민연금하고 또 다릅니다. 하지만 쪼끔 더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싶다 그러면 텍스 프리 세이빙 어카운트를 하셔야 되고요. 세금이 뭐 10,000불 이상이 된다 그러면 RRSP를 고려하셔도 되고요. 고렇게 따져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이 한국에도 나오지만 여기도 CPP가 따로 있거든요, 노령연금 말고. CPP는 낸 만큼 받는 구조예요, 한국하고 똑같이. 하지만 노령연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0년 이상만 거주를 하면 누구나 줍니다. 예 기여를 했든 안 했든. 그리고 10 년도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내다 오셨으면 그걸 합산해서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5년 했고 여기에 60 세가 돼서 오셔 가지고 5년 동안 여기 살았다. 그러면 10 년이 되죠. 그래서 노령연금을 줍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10년 이상 하신 분은 그냥 오셔도 상관 받을 수 있고요. 어 올 때 그걸 잘 알아보고 오십시오. 국민연금 해지를 해서 일시 상환금으로 받는 게 좋은지 아닌지. 그거는 고려 볼 문제인데 귀찮으면 그냥 두고 오세요. 그 금액이 얼마나 될지 몰라도 여기서 죽을 때까지 한 달에 1,400불 받는 것보다 높다고는 저는 생각 안 하고요. 그리고 리스크를 생각해 보면 나중에 또 어떻게 법이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 그냥 두고 65 세가 되면 나중에 받을 수 있잖아요, 캐나다에 살더라도. 양쪽에서 받으면 되죠. 물론 1,400 불에서 그거는 빼고 줍니다. 그 1,400 불이라는 거는 노인들이 최저 이만큼 있어야 되겠다는 걸 국가에서 보장해 주는 거고 만약 국민연금이나 뭐 다른 나라 국민연금이라든지 어쨌든 다 합쳐서 그게 예를 들어서 한 1,000불 정도 된다 그러면 400 불만 줍니다. 어쨌든 캐나다는 세금은 한국보다 10% 이상 높지만 노후 대책은 충분히 해 주니까 오히려 65 세가 돼서 좀 더 여유롭게 사실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도 제가 다녀보면은 이 브런치 코로나 전 얘기입니다. 코로나 전에 식당에 브런치를 먹는 사람들은 다 65세 이상이래요. 시간도 있고 돈도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 은퇴 자금 마련에 대해서 캐나다 케이스에 대해서 공부를 해 봤고요. 이 오늘 한 내용은 사실 한국에 계신 분들은 특별히 모르셔도 되지만 앞으로 뭐 그렇게 바뀔 가능성도 있으니까 알면 더 좋죠. 그리고 캐나다에 사시는 분들은 뭐 잘 알아보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 OAS 1,400 불까지 매달 준다는 거. 그리고 그 이상 필요하시면 텍스 프리 세이빙 어카운트 소득이 없을 때 소득이 있어서 10,000불 이상이어서 세금을 내는 경우는 RRSP랑 RRIF 그리고 100,000불 이상인 경우는 IPP 150,000불 이상인 경우는 RCA를 고려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또 즐거운 순간에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